미국에 잘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 사람 고용해라. 고용률이 높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높아진다. 그게 트럼프의 의도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노동 비용은 지나치게 높아요. 또 노동의 질도 상대적으로 나빠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약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처럼 쇠락하진 않았겠죠. 트럼프는 자꾸만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한 그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는 의문이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죠. 부채가 과다인가 아닌가를 혹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채와 대출을 같이 봐야 돼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이러죠.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경제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부채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소득수준도 높아요. 자꾸만 부채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경기가 부진한 이유가 부채 때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부채 규모가 커서 경제나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믿고 싶지 않아요. 자, 트럼프 취임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올랐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조정도 겪고 비트코인 자산도 좀 조정도 겪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행보랑 행정명령 일단 2달 동안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서 구축했던 세계 정치 질서 또 국제 경제 질서 이런 걸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고 체제가 무너지면 무질서만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앙이 닥쳐오는 게 보통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 자, 트럼프가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랑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게 타임이 아주 안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가 어디에선가 터져서 전 세계로 전염될 것 같은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까지 터지면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파탄이 초래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었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 대공황급의 그런 금융위기에 닥치게 되면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이 성장률 후퇴가 와요. 대공황 때는 한때 12%가 그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닥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인민들 모두 다 치명적인 경제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했었는데 관세 부과 지금 어떻게 됐고 멕시코, 캐나다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국제 정치 질서는 정글의 법칙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제적인 약자들,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들, 또 약소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강대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선진국들은 어떤 무모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국제 정치 질서예요. 그 반면에 정치적인 그 약소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후진국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국제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그게 눈에 안 띄었는데 장차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정치적인 약소국들 그리고 경제적인 후진국들 타격이 엄청 크게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전반이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그걸 제가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이제 관세 폭격을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일진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가장 약한 애를 이제 괴롭혀서 다른 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일진의 두목급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약소국들, 경제적인 후진국들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가 오히려 정치적인 강대국들,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자신만만했거든요. 군사력도 월등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그 뒷받침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손쉽게 공산 정권을 제압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하고 수많은 인명을 그 손실 보면서까지도 결국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그 교훈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인 공백 상태가 생기니까 또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미국도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했다가 물러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갔던 사례도 있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갔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전쟁은 지속되는데 아직도 제압을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게 없었더라도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쿠웨이트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당시에 전쟁 상대국은 독재국가였어요. 후세인이 지배하는 이라크였죠. 독재국가는 독재자의 지휘 계통만 무너뜨리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 손쉽게 이 전쟁에 승리를 했던 거지, 민주국가를 함부로 침략하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되고 게릴라전 형태로 발전하면서 좀처럼 제압하기 어렵게 돼요. 인명손실, 경제적 타격, 이런 걸 잊게 되죠.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미국이 아직도 그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좀 저의 판단은 좀 불가사의예요. 그런 일이 좀 안 벌어졌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트럼프 취임으로 어쨌든 가장 위험해진 국가 순위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최초로 관세 폭격을 한 나라가 캐나다고 멕시코잖아요. 인접 국가고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여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보복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부 후퇴해서 캐나다 하는 거 보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타격이 이제 크지 않았는데, 캐나다는 지금 당장에 그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복으로 이제 미국도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실로 판단해 보자면 이원국가 순위는 약소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국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순위 안에 드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트럼프의 그 미치광식 외교 정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세계 대공황 때 경기가 급격히 후퇴하니까 국내 산업 보호, 국내 고용 보호를 목적으로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경제학자들 1038명이 연명으로 그 통과시키지 말으려고, 공포하지 말라는 청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대공황이에요.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미국이 가장 컸고, 실업률이 가장 높이 올라간 것도 미국이에요. 당시 실업률이 한때 28%까지 올라갔어요. 도시 지역 그 실업률은 40%를 넘었어요. 거리는 그 주택을 잃은 사람들이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고, 노숙자들이 부지기수로 이렇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 하치하는 곳에 썩은 그 음식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그 사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비참했었거든요. 그런 비참한 그 세계 대공황이 또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우려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은 세계 대전이 터진 다음에 해소가 됐어요. 세계 대전에 얼마나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까? 세계 또 그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는 얼마나 혼란이 왔어요. 그런 일이 제발 안 벌어지길 바라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세 올라가면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뭘까요? 긍정적인 그 영향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격을 하자마자 중국도 바로 그 대응 조치를 취했잖아요. 보복했어요.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었고 EU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느 나라가 관세 폭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주 약한 나라는 보복 못 하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는
보복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또 보호무역주의의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제개혁은 급감해요. 세계 대공황 때는 국제개혁이 3분의 1 토막났어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됐고 장기화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미중 갈등 속에서 그럼 수혜받을 한국의 산업과 한국이 취할 전략은요? 초단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큰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잠시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더 큰 타격을 입잖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 기업인이에요. 장사꾼은 염치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익이 된다 그러면 명예가 손상돼도 하고 또 염치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면 트럼프도 금방 장사꾼답게 태세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강세 정책이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결국은 금융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는 지금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데 터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세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세계 경제에 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는 아주 심각하게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이제 먼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까지 낮춰야 돼. 그뿐만 아니라 본원통화를 크게 늘려줘야 돼. 그러다 자칫 또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에 끼치는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이번에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반드시 진행시킬 공약. 그게 뻔하죠. 관세전쟁을 펼치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미국에 잘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미국 사람 고용해라. 고용률이 높아지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높아진다. 그게 트럼프의 의도 아닐까요? 모두들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고용해라. 이게 저는 궁극적인 목적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노동 비용은 지나치게 높아요. 또 노동의 질도 상대적으로 나빠요. 여기에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약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처럼 쇠락하진 않았겠죠. 제조업이 여전히 번영했을 거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결국은 노동비용, 노동의 질, 또 다른 어떤 제약들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본사의 경영 실적까지 악화시켜서 도산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꾸만 자기 나라만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또 성장성 이런 것이 떨어지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는 의문이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언급했는데 정말인지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원조 중단한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는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금방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엄청 컸었잖아요. 동맹국들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지금 벌써 러시아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지는 편을 왜 들어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EU의 지원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버텨낼 거예요. 베트남도 그랬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잖아요. 민주국가라면 애국심 있는 국민 어디에선가 들고 일어나서 끝까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전쟁 때 의병들이 이 나라를 살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질 수밖에 없는 이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리더, 경제적 리더라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국제 정치 질서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계의 그 앞날이 어두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트럼프의 관세전쟁, 우크라이나 편드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면박과 창피를 준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조폭들이 가장 약한 자를 쳐서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잖아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크라이나는 절실하잖아요. 미국 도움도 필요하고 또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뭔가 절박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가장 취약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취약한 젤렌스키를 겁박해서 그 모습을 세계 모든 나라에 보여줌으로써 자기네들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이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든지 간에 정치적인 리더고 또 경제적인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지위를 스스로 지금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거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자기 자신의 지위를 왜 스스로 낮춥니까? 강화해가도 모자랄 판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시 충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철강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안티덤핑 관세 물리는 걸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이런데 그 관세를 25%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만 물리는 거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물리는 건데 그러면 그 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다른 나라의 보복 조치를 불러와서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 그 타격이 우리 경제에는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우려스러운 거죠. 제발 트럼프가 정신 좀 차려서 나쁜 의미 아닙니다. 장사꾼의 자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되면 체면이 무슨 문제고 명예가 무슨 문제예요.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타격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조만간 미국 경제정책 또 관세전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한국 조선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당연히 지금 미국의 해군력은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훨씬 뒤처지잖아요. 네. 성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이 규모 면에서도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해군력 증강이 절실해요. 미국은 조선 사람이 거의 무너져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함대의 성능 개량도 못할 정도로 지금 조선 사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러나 이 트럼프는 결국 우리 조선기업들에게 미국에 와서 조선업을 하라고 강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조선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면 미국의 높은 노동임금 또 양질의 고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산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본사까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그런 강요가 오게 되면 우리 조선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저는 걱정이에요. 자, 트럼프 그럼 행정부 출범은 자산시장 측면에서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한마디로 대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관세전쟁이 치러지면 서로 보복 조치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 교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반이 악순환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축소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미국 경제에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특히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요거 언급을 했는데 요거 의미랑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발굴을 위해서는 초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초고성능의 컴퓨터는 거기 지금 미국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상화폐 발굴을 많이 해놨어요. 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금액이에요. 그걸 미국이 전력 자산화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엄청난 국부가 이제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면 가상화폐는 통화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어요. 통화의 기능이 없어요.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가지고 모두 다 통화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없어요. 또 이제 다른 그 파생적 기능들이 있잖아요.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 또 결제 수단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도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상점들의 가격표는 매일매일 갈아치워야 돼요. 아니, 매 시간 갈아치워야 돼요. 가상화폐 가치가 계속 등락이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영원히 법정화폐를 대체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상화폐는 큰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도박 코인이란 말이에요. 도박 입장에서는 도박 코인이 가치가 있잖아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도박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파산을 하고도 그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도 도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영원히 보유하고 있겠다? 이건 도박이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가치가 4분의 1 토막 나고 5분의 1 토막 나는 일도 흔하게 벌어져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가상화폐 전략자산으로 비축했다가 한때 10만 달러 넘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2만 달러, 1만 달러로 떨어져 봐요. 장차 혹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돼봐요. 그럼 가상화폐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블록체인 그냥 무너져요. 이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어요. 저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 관세 폭격, 관세 전쟁 이런 걸 벌이게 되면 누가 미국 달러를 가지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미국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잖아요. 모든 거래는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틀림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가 매년 대규모 적자잖아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더 폭락을 해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외환보유고로 축적하기 위한 수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국제교역이 커지면서 또 교역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수요가 합쳐져서 미국 기축통화의 위치를 보장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세계 경제에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세계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달러처럼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갖고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통화가 자유롭게 그리고 비양 없이 거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뒤따라요. 달러와 유로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의 통화가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잃으면 유로가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과연 유로가 그 정도로 충분하게 세계 경제에 공급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의문이에요.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당분간은 유지해줘야 돼요. 그걸 대체할 새로운 통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어떤 편인가요? 소비, 투자, 수출, 물가, 고용. 아직도 미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2023년도 성장률이 2.8%예요. 24년도 성장률이 2.9%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과 0%대 성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만 이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올해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들도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
투자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도 금융위기가 대공황급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 경제에 가까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장님이 온다고 한 금융위기는 이제 언제 오는 건가요? 이제 온 건가요? 미국 주식이 좀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는가는 금융위기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느냐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가 그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가 아주 시적절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쳤어요. 사실 미국 경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갔어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에 재정 지출을 42%를 증가시켰어요. 또 버는 통화도 52%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차단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에 경기 과열을 일으켰어요. 경기 과열이 일어나니까 국제 수지도 빠르게 악화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말에 9%를 넘어갔어요. 국제 수지도 GDP의 2%대에서 4%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2년 상반기에 그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때 금융위기가 진행된 거죠. 다만 금융위기가 좀 약하게 진행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걸로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해냈어요. 어떻게?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내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건 물밑에서 다시 진행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23년도 3월 달에 실버게이트가 먼저 파산을 해요. 아주 조그만 이 회사인데, 금융회사인데, 이게 파산을 하니까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연달아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위기가 진행된 거예요. 금리가 진행된 거죠. 그때 또 미국이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쳐요. 그게 바로 예금 전액 보장. 거기에다가 버넌터가 즉각 확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또 다시 금리가 물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금융위기는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이 취했던 정책들이 근원 치료가 아니에요. 대증요법적 치료예요. 대증요법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약효가 점점점 약화돼요. 결국에서는 전혀 안 듣는 일이 벌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은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비로소 치료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됐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비로소 차단이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준금리가 5% 넘어갔을 때 아우성이었잖아요. 못 살겠다고 모두 다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21.5%까지 끌어올려지면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5%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21.5%까지 끌어올려진다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은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떻게든 금융위기가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빨리 터져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정부들도 자꾸만 대증요법을 동원해서 그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더 큰 타격을 입는다. 그 타격의 기간도 훨씬 장기화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만간 터지는 경제 위기의 신호나 징후는 뭐고 미국 경제 호황이 끝났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보다 먼저 금융위기가 터져서 트리거의 역할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 일본, EU를 들 수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3년, 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경제난은 심각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 경영수지도 악화되잖아요. 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되는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유동성으로 지금 그 주식시장을 버텨내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독일이든 혹은 프랑스든 아니면 다른 EU 어떤 국가든 또는 그 EU 밖에 영국이든 어느 곳에선가 금리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중국은 이미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금리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융위기 진행 속도를 늦춰왔어요. 근데 지금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국영은행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선가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에 이르거나 아니면 뱅크런이 일어나면 금융위기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이 조만간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또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1989년도에 거의 4만에 육박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폭락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다시 4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기업들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룩한 성과라면 그건 당연히 그리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은 엔캐리 자금 때문이에요. 엔캐리 자금은 저금리인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 고금리인 나라로 끌고 가면 2차가 생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호조니까 투자 이익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자금을 빌려간 게 이제 엔캐리 자금인데, 이 엔캐리 자금은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생겨요.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에도 그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때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던 엔화 환율이 지금은 150엔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의 힘이 작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엔화 환율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국제금융자본들이 모르겠어요? 엔캐리 자금을 빌려간 만큼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투자한 주식 투자 자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엔캐리 자금에서의 환차손과 이게 상쇄가 이루어져요. 일본 엔화 환율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 엔캐리 자금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서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때 그 일본 주가 지수가 하루에 20%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때 환율이 아주 빠르게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일본 정부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아주 느리게 서서히 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 주식시장 많이 떨어져 있고 4만 넘었던 게 지금 3만 6천, 7천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차 진행이 되면 엔캐리 자금하고 일본에 투자된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 무너질 수 있어요. 3만 6, 7천대에서 2천대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아주 심각한 금리가 터지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곧바로 전염되면서 미국에 덮쳐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고의 실적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그 수익률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품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거품이 꺼진 만큼 더 큰 치명적인 타격을 미국 경제에 끼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심각해요. 지금 대공황 직전의 거품처럼 커져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 근거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첫째는 다우지수가 2009년에 7,0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14,000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마 한 만 정도가
그 적정 주가 지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이었던 그 다우지수가 한때 45,000을 돌파했잖아요. 주가 지수가 4.5배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1920년대에 다우지수가 4배 폭등했던 그 비율과 아주 유사해요. 기간을 따지면 진짜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예요. 절반 이상의 가구가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대공황 때하고 아주 비슷한 수치예요. 또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해요. 이것도 대공황 때와 비슷한 비율이에요. 셋째는 이제 미국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인데 시가총액은 4분의 3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본이 1980년대 말에 부풀었던 거대한 거품과 비슷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새 각광받고 있는 이제 주요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이 다 100이 넘어요. 영업이익 100년 이상을 모아야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거품이 부풀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섯째는 미국 상위계층 10%가 전체 주식의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부와 소득이 소득 상위계층으로 점점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득 상위계층의 소비 성향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소득 상위계층 소비 성향은 70% 정도에 불과해요. 소득 하위계층의 이 소비 성향은 90%가 훨씬 넘어요. 최하위 5분의 1은 98% 이르거든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균등화될수록 유효소가 확장이 되는데 지금은 부의 불균형, 소득의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커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유효소유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유효소유 부족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공황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제기하는 그런 문제인데 주가 지수는 기업의 경영 성적을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유동성이 주식시장 호황을 이끌었어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 주시장 호황을 이끌었어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화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 축적된 것이라면 이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천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은 기업의 경영 성적의 호조로 이끌어진 게 아니고 각종 테마에 의해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이 가상화폐 열풍이 잠재워질 때쯤 2022년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또 이 열풍이 잠재워질 때쯤인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AI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AI 열풍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은 조만간 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붕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먼저 금리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상업적 부동산 공시율이 엄청나서 폭락 조짐이 있었는데 괜찮나요? 지금도 여전히 심각해요. 다만 그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경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금융기관들은 성과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기와 관련된 금융기관에서 어디에선가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영수지가 악화돼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 붕괴도 같이 불러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미국 AI 관련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올해는 그럼 이런 흐름이 지속 못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영 수준은 극단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AI 반도체를 매입한 기업들이 과연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거든요. AI 반도체 하나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야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해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량이 하나가 지금 우리 서울시 전력 소비량만큼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AI 열풍이 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1980년대 정보통신혁명에서 뒤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AI 열풍이 지나치게 거품이 커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져요.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실망이 기대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빙하기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AI 열풍이 불었을 때 그런 빙하기가 3차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또 그 빙하기가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적도 있었고 심지어 3, 40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어요. AI의 앞날을 위해서도 AI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빙하기가 안 와야 돼요. 그렇다면 AI 전문가들이 제발 뻥튀기기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 위기 시 그러면 개인의 자산 관리 대처 방법은요?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파국적인 국면으로 몰려들게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만 현금 보유 비율을 늘려놓으면 일시적으로 그 타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면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자,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구체적인 지표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이 발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러잖아요. 3년 전부터 성장률이 5%대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제가 입수 가능한 것들만 보면 뭐 세수 통계나 아니면 전력 소비량이나 또는 이제 소매 매출 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중국 동영상들 상가 철시한 거나 뭐 또 산업단지 완전히 폐허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5%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를 발표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소비나 투자나 고용이나 이걸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강제력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을 따름이고 그게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거군요. 예. 중국이 지난해부터 그럼 경기 부양책 쏟아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발표했고 그 전전해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올해 역시 지금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더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어도 성공을 못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금융위기가 물밑에서지만 진행되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경기 부양 조치가 전혀 약효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면서 내수 수출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건가요? 수출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그런데 이 수출마저도 원가 이하의 밀어내기 수출이에요.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 면장 LC를 은행에서 그걸 바로 결제를 해줘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도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한계에 오잖아요. 지금 중국 수출 업체들 중에서 도산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도 지금은 정체돼 있어요.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출 쪽도 장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는 더 처참하죠. 과거에 좌석이 1000석이 넘는 초호화 식당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식당들이 지금 문을 닫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지금 영상에 뜨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상가도 철수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산업단지가 아예 철시한 상태인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봤을 때는 내수는 완벽하게 무너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 생활의 여유가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그만큼 있는 거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명품들이 잘 팔려요. 근데 중국은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생활의 여유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소득이 감소하는 속도가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생활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명품들의 매출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저가, 가성비 이런 상품들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실상이에요. 헝다 리스크가 이미 좀 지나갔는데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일단락 됐나요? 부동산 현황 어떻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과거에 그 헝다, 비구이와 완다가 1, 2, 3위였잖아요.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1, 2, 3위였는데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상환기일이 닥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그 압력을 가해서 도산시키지 않고 있을 따름에 건설업계의 경기 부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중국에 진출한 거면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는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까지 쫓아와서 우리 기업들 중국 투자 좀 하라고 지금 그 회의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독일 기업 등 유럽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진즉 탈출했고 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은 점점점 가속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경영수지도 호전될 수 있었고 매출도 급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진출하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제 아무리 해외 유치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그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 그러면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독히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어요. 환란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1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그야말로 축복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외환위기는 심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불과 1년 만에 가장 성공적으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장 적게 벗어났어요. 그 정책을 펼치면 중국 경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과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축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어요. 그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공급 능력보다 총 수요가 우위인 그런 시장이 조성됐어요. 생산업자들이 도산 사태가 나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갑자기 이익이 증가해요. 공급자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잖아요. 수송비용, 재고비용, 판촉비용 등등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업의 이익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고 투자 늘려요. 산불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럼 맞불을 놔야 되잖아요. 맞불을 놓으면 그 맞불을 놓는 데의 숲의 피해는 크잖아요. 그 피해가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거잖아요. 경제도 그렇게 해야 단기간에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도 그렇게 해야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 상황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강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요. 기업들 도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총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총 수요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커져요. 그러면 총 수요가 우위인 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면서 경제는
회생할 기회를 잡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 중국 경제는 비로소 회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유럽은 심각해요. 우선 독일 성장률은 2023년도, 24년도 연속 2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프랑스도 각각 0.9, 0.4% 성장을 했어요. 영국 역시 0.4, 0.9% 성장을 했어요. 1%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 두 나라 다.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도 숱하게 있어요. 유럽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유럽 경제는 다시 괜찮아지나요? 글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인 휴전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길고 긴 물밑에서의 그 외교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이고 전쟁은 지지부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유럽연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의 경제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난은 왜 초래됐겠어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유럽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갔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유럽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교지를 작동시켜서 신용 승습에만큼 유동성을 더욱더 감축을 시켰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투자, 고용, 생산 등 경제활동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통화는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제 활동이 부진해진 건 당연한 일이에요. 유럽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처방을 해야 되겠어요?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 미국 달러 가치만큼은 유로의 가치를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야 미국으로 흘러갔던 돈들이 돌아올 기회를 잡아요. 오히려 유로의 가치가 달러 가치가 더 올라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경기가 더 부진해진다고 가르쳐요. 유로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유럽의 수출은 부진해지고 경기는 후퇴한다고 경제학은 가르쳐요. 이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는 후퇴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불행하게도 이 이론을 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이론이 현실에 의해서 부정당하면 이 이론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는 경제난이 점점 장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EU가 유로화 가치를 미국과 함께 같이 올렸더라면 혹은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제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 경제도 심각하기는 유럽과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2022년 성장률이 0.9%예요. 2023년도에는 1.5%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GDP에 재정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환상을 일으켜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투입되는 분야는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1.5% 성장을 기록했던 게 2024년도에는 0.1%로 뚝 떨어지잖아요. 일본의 경제난은 EU 각국에 비해서 못지않게 힘들어요. 다만 엔캐리 자금 덕분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일본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일으키게 한 건 사실인데 어렵기는 마찬가지. 한국이 일본의 이번에 30년 닮아갈 수 있나요?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1994년 이래 8차례를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해요. 한 번 살려내지 못했으면 그 정책 폐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8차례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 지금 30여 년째 지속되는 거예요.
엔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의 수출품은 일본 내의 비용으로 만든 제품 아니에요. 그런데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인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엔저 정책을 펼치니까 주요 자원들 다 비싸게 사오잖아요.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경영수준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자원들 비싸게 사오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처럼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경제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경상수지가 즉각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정책이 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학이 하루빨리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떤가? 요즘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하죠.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 왔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도 낮아졌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해서 낮아졌고, 문재인 정권은 더 낮아졌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낮아졌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2%가 안 돼요. 그럼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겠어요? 사람은 차라리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둔감해져요. 근데 이게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면 경제적 고통은 더 커져요. 경제 호황이 지속되잖아요. 둔감해져요.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나마 EU 각국이나 일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큰 이유도 그거고, 자영업자들 상황은 더 악화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환율이 지금 1,450원대로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고환율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공업용자원, 각종 자원들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들을 비싸게 사오니까 기업의 경영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 가격은 쉽게 못 올리는데 원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생산, 고용, 투자 못 늘려요. 그래서 경제난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이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에요. 1,450원대라는 환율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누적 총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예요. GDP의 5.8%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은 최소한 5.8%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 경제학의 소득 함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랑 틀렸잖아요. 그러면 고환율 정책이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킨다는 경제학 이론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심각한 거예요. 한국 지금 수출 데이터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이면 수출은 오히려 줄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요. 뭐냐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47, 8%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매출 총액이든 부가가치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9%에 불과해요. 나머지 91%는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수입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기업 경영 수지는 금방 호전돼요. 기업 경영 수지가 호전되면 이익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하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호전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경제 IMF 능가할 가난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경제난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시장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1년에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떨어진다면 우리 연간 성장률은 금방 5% 내 6%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률 높아지면 경제난도 해소된단 말이에요. IMF 위기 그런 얘기 안 온단 말이에요. 설령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걸 차단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으로 떠났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다 돌아와요.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융이 차단해낸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부동산 PF 문제는 괜찮나요, 이제? 부채 이면에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이루어져요. 모든 면은 양면을 봐야 돼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지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히려 내려요. 가격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봐야 돼요. 부채가 과다인가 아닌가를 혹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채와 대출을 같이 봐야 돼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경제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후진국들은 부채가 아예 없어요.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비율도 낮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꾸만 부채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경기가 부진한 이유가 부채 때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채 규모가 커서 경제나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믿고 싶지 않아요.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일까요? 위기 징후는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난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만 보시면 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경제 호황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가겠거니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대신 환율이 오르면 경제난은 점점 심화될 것이고 위기도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정부가 시장에 매여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기만 하면 현재의 경제난은 금방 풀려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제 금융자본이든 국내 금융자본이든 돌아온다니까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환율이 1,450원대인데 이게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환차익만 45%예요.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환율이 1,450원대에서 매년 50원 내지 100원대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도 다 국내로 돌아와요. 그러면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근데 최근에 강남 상급 매물 실종되고 가격 상승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어떻게 보시는지 똘똘한 한 채 손해현상 신문 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과거의 최고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다른 부동산도 매입을 해요. 그러면 잠시 올라요. 그 잠시 올랐다 금방 꺼지거나 아니면 정체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 정책에는 작은 등락이 자꾸만 벌어져요. 최근 1월에서 3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상승폭이 작을 거예요.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등락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3, 4년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득 수준이 높고 성장률이 높으면 주택 가격은 급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과거에 홍콩이 세계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홍콩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지금은 그 지위를 다른 나라에 넘겨줬어요. 그 지위를 뺏어간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에 육박해요. 지난해 10만 달러 넘어섰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만 5천 달러에서 지금 계속 정체해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죠, 소득. 그럼요. 그렇다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저소득층도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 여유는 커져요. 주택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월세 살기도 하고 전세 살기도 하고 또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이 사다리가 그 간격이 점점 작아져요.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은 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옳아요. 2025년 부동산 집값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이제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작은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2025년, 2026년, 27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28년, 29년쯤 가면 다시 투기 열풍이 시작될 것 같아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딥에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격차는 1.75%로 더 커졌어요. 그럼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투자에 사용돼야 할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떠나면 우리 투자 활동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루빨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올렸어야 했어요. 물론 기준금리가 높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수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호황해야 경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높아져야 옳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은 조용한 다수를 대상으로 펼쳐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매매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앞으로 회복이 좀 어려울까요?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투기 열풍이 불 때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장기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킨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지 않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온다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히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건 나쁜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요. 이때도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 집은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세 자금을 올려주면 이게 사다리 역할을 한다니까요. 매입할 때 그 전세 자금을 사다리 삼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세금이 올라가서 전세가 가격이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전세금은 주택 가격이 한참 오른 뒤에 따라 올라가요.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금 올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따라서 전세금이 올라가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데 사다리를 없애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하는 가짜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움직여요.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기의 과정을 거치는데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게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년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광기가 벌어졌어요. 2021년 패닉이 왔어요. 빚내서 그 주택 산 영끌족들 당황했었잖아요. 집을 팔기 시작하면 붕괴가 와요.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데 2022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로 5, 6년 뒤에 다시 광기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23, 24, 25, 26, 27년. 그러면 27년 말이나 28년쯤부터 다시 투기 열풍이 슬슬 불기 시작할 것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곧 터진다고 말씀하신 경제위기 대처하는 방법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려놓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 위기가 터지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붕괴의 직면에 몰리잖아요.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락한 시점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조만간 다시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 1998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998년대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 큰 이익 봤잖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 절호의 투자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고 현금 보유 비율을 많이 늘려놓으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